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채 잠적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자신의 남편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아마 상당히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혹시 신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다행히 안전하게 발견이 됐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김태우 특별감찰관에 이어서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일각에서 쟁점화시켜서 정말 큰 망신을 사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분의 말을 절대적 신뢰하는 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극우 팟캐스트라고 얘기하는 일부 팟캐스트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내고 그 내용을 또 여과 없이 또 자유한국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분이 이제 한 3년 차 사무관이고 주장하는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KTN 사장의 교체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특히 2018년 1월 달에 그 직원들로부터 고발당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 얘기를 마치 무슨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만났을 때의 단상을 소개시켜준 내용을 보더라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으로 묘사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는 이미 경제 상황도 안 좋았던 거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이 매우 높을 때 이제 사실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무관의 글인데 그리고 또 오늘 이 같은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전 사무관을 두둔하고 기재위를 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들어서 지금 두 번째 사건인데요. 대응 자체도 되게 제가 볼 때는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 때도 비교적 좀 국민들한테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되게 이제 보이콧도 하고 단식도 하시고 이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제가 볼 때는 바로 중심을 좀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얘기를 듣고 기재위 소집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2의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김태우 특별감찰관의 얘기만 듣고 지금 운영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망신 아닌 망신을 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교훈을 못 얻은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변인이 아닙니다.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네, 의원님도 오늘 오전에 소식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습니까? 아마 이제 32살에 행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 출신 청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비위와 비리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위 인터넷상의 많은 댓글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런 댓글을 받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면역력 같은 것이 생기는데 아마 자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엄청난 그 비난도 한쪽에서는 물론 칭찬과 응원이 있지만 그런 데서 오는 심적 부담이라든지 또 사실 권력을 상대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예를 든다면은 그 정권 내에 어느 정도 그 무게감이 같은 사람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라든지 여야의 권력 투쟁은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늘공이라고 하는 전문직 관료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도 그렇고 신재민 전 사무관도 그렇고 권력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를 지금 사실이다 하면서 지금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앵커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무슨 우파 좌파의 싸움도 아니고 물론 여기 편승하려고 하는 일부
일부 정치 세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가 아니면 공정한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젊은 대한민국의 관료 출신 늘공들의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봐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재민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이 쓴 글을 봤더니 자기가 촛불 행진 때 자기 참여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든지 적폐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서 오는 자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도 지적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서 정리해서 썼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게 한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21세기의 현실에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준비해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다라는 부분은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부여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팩트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쉽게 말해서 세수를 많이 걷어서 돈이 많은데 왜 굳이 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느냐라는 게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 거죠. 안 된 거니까 검토 예를 들어서 거죠. 압력이 아니라 검토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5급 사무관한테 무슨 압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17년도 상황에서 2018년도잖아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됐던 거는 KTNG의 이제 고발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에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만에 본인이 그만뒀다고 했는데 그만둘 때 메가스터디라는 그 매체에서 강사로 이제 뛰기로 했는데 잠적 4개월 만에 나타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먼저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고 방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붙이고 후원 계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공익 제보자라 함은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데 사적인 자기 영역에 후원 계좌를 해서 광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언론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얘기를 너무 과도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오늘 같은 그런 비극을 낳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 유튜브 세상이 유튜브가 매우 이제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해낼수록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관이 그런 시장의 논리도 또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쓴 글의 내용을 보면 앞서 이제 이 정부에서 왜 이렇게 젊은 엘리트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뭐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윤회 문건 때도 사실은 경정이었습니다. 박관천 경정 시절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도리를 못해서 대통령 파면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했던 당시의 일도 과장급에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리고 기무사 사찰의 경우도 지금 직급이 그닥 높지 않은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많이 이제 실천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무사 사찰 건도 그랬고요. 전혀 다른 경우이지만 그래서 이 신재민 이 사무관이 4개월 동안 잠적해 있다가 본인이 등장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자정 능력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호 특별감찰관도 본인이 그러니까 얼굴은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언론에 조선일보나 아니면 특정 방송 매체에다가 흘려서 보도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유한국당에서 재생산하는 형태를 했잖아요. 이번의 경우도 이분이 개인 유튜브도 있지만 이제 상업적 유튜브에 나가서 또 얘기해가지고 재생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재부에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기재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닥 논란 없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 기재부가 고발한 그 부분에 관해서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재부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공무상 국가 기밀이란 무엇이냐? 국가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해서 어떤 국가 자체를 위기로 만드는, 그래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기밀을 누설할 때 이게 이제 공무상 국가 기밀이 되는 사실인 거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을 하면서 그 사실 그 비서관, 차영환 비서관이라고 이름까지 대면서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서 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이 사실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1조를 갚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상환을 취소해가지고 시장을 교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소위 부채 비율을 덜 떨어뜨리라 해가지고선 나중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논란 속에 기재부의 입장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부채를 갚고 이것을 언론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발표를 못하게 한 것도 지금 두 가지는 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 앞서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가 있는 부분은 과연 이 국가의 중요한 재정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란이 있었으며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지금 정리된 것이 아니고 다행히도 이제 신재민 씨가 앞으로 이제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이며 이것의 사실 여부를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했는가.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자는 것이 촛불혁명 정부가 설파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공익도 그렇습니다. 공익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앞서서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사실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김태우 수사관도 그렇고 지금 신재민 사무관도 그렇고 이들이 지금 주장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이 계시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여야도 오늘 첨예한 입장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 듣고 나서 이 이야기 마무리하시죠.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권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여당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지금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공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검, 국조, 상임위 개최 뭐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느낌이 어떠냐면 자유한국당 참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정쟁을 위해서 상임위 소집 요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걸 국회로 들고 와서 뭐 국조나 아니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임위 요구나. 저는 뭐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도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상임위 소집하자고 하는데 아마 바른미래당의 기재위는 1명이나 2명밖에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일 텐데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의도는 자유한국당 망신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되는데 말씀하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지난번에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불러서 뭔가를 단단히 벼러서 뭔가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비례대표 23번이었던 분의 여과 없는 주장을 그대로 틀었다가 이만희 의원이 예. 그 이제 그런 것도 좀 상황이 이상해졌는데 지금도 불과 3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되는데 또 상임위 소집하는 저건 또 사보임도 안 됩니다. 예. 정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330여 개의 그 공공기관의 그 장이라든지 감사와 관련한 동향 보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의 발언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통화를 안 했다고 하다가 이번에 또 통화를 했다고 하고 이제 그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사실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많은 제보자가 있어서 그걸 뭐 조사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파헤쳐가지고 그 어떤 그 결정적 한 방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우 아쉬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하셨듯이 그 환경부 산하기관의 그 본부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언은 사실 저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네. 강조했듯이 그 김태우 수사관 문제도 그렇고 신재민 사무관이 지금 그 증언하는 부분도 그렇고 분명히 이것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좀 준비 좀 제대로 하라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재판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앞두고 있는데 부인 이순자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지금 대통령들이 5년만 되면 착착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직선제 해야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직선제 해주니까. 이순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버지를 전두환 만들고 법꾸라지 우병우는 나오고 아무튼 참 이상한 날인데요. 만약 그런다 하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할아버지는 박정희, 민주주의 아버지는 전두환, 민주주의 누나는 박근혜. 예,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박지원 의원의 그 언변이 참 표현력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제 탄생을 민주주의 아버지로 칭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5년 단임제를 한 거는 유월항쟁의 결과물인 거고요. 예. 그리고 직선제로 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쟁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마치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5.18 관련해서 이제 그 헬기 조준 그 문제하고 이제 우리 조비오 신부님께서 소송한 것을 재판을 받으라 광주에서 받으라 하니까 치매 때문에 못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광주라서 안 되고 서울에서 받았겠다고 했는데 광주에 오라니까 치매 걸려서 안 된다고 이제 이순자 씨께서 이제 나와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동조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입장에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CND 암묵적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의 후예인 정당에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저 생각에 동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5.18이 쿠데타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거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씨에 대한 지금 행동도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신재민 씨 건으로
국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지금 이순자 씨의 발언에 대해서 당이 가타부타 입장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계바늘을 40년 전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과연 보수 진영 안에서도 저거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입장을 내야 됩니다. 네. 지금 유일하게 언급을 한 게 김병준 위원장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한 이야기다, 문제 삼을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지금 전두환 씨, 이순자 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범부의 어떤 그 자기 남편을 옹호하는 그릇된 발언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범부임에도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것은 그 당시의 어떤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6월 항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수 진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침묵했던 보수 중도의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민주화의 그 역사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촛불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군사 독재 세력이라고 했는데요. 산업화 세력과 함께 김영삼 민주화 세력이 같이 합해져 있는 정당이 그 정당의 역사가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1997년 당시 대선 때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후보가 모두 사면을 약속을 했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협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면을 결행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근데 이제 전두환 지금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오는 데에는 또 박근혜 정부의 그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순자 씨의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부부라는 특수관계 이런 말도 잘못하면 굉장히 구차하게 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전두환, 이순자 씨가 보수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당시 그 전두환 정권 당시에 뭐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대통령 영부인을 미화하고 이런 걸 보면 저들이 그 북한을 지금 벤치마킹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수 진영과 보수 정당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 말살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의 이 아픈 역사, 엄혹한 역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권 부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정당이나 진보 세력들도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면 지금 북한 세습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과 민중 도탄에 대해서 양심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지금 그 2019년 초입인데 이것 자체가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거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저게 지금 일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발언인데 뭐 표현의 자유가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발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하는 부분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뭐 그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보수 우익 쪽에서 해서 지목도를 높이고 뭐 홍준표 전 대표도 홍카콜라 해가지고 지금 가짜 뉴스를 많이 양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가 개진되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뭐 경제, 문화, 사회, 뭐 예술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1인 블로거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성은 있다고 보는데 정치권과 그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혹세무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는 형태의 가짜 뉴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이제
기존의 이제 방송 매체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가짜 뉴스를 좀 이렇게 구분해내고 지금 저분 이제 이순자 씨가 지금 나와서 남편을 두둔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부메랑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정호김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산업화 세력의 공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5.18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5.18 그 특별위원회에 인사를 추천하지 못해서 몇 개월째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5.18이 이제 1980년도였고 지금 이제 내년이면은 40년이 돼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늦지 않은 상황에서 5.18의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강주의 시민들과 그다음에 5.18 희생 영령들에게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가 바로 내 남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망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내지 않고 특히 김병준 위원장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분은 사실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는 발언을 삼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0초 정도. 그러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편가리를 하지 말자, 좀 균형 잡힌 생각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유튜브를 그래서 규제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난번 KBS의 그 김재동 그 뉴스에서 그 어떤 인사가 나와서 김정은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뭐 거의 위인에 가깝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규제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저런 발언이 나오면 굉장히 안타깝고 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걸 계기로 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에 어떤 그런 빌미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거.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는 지상파와도 다르고 또 방송하고도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은 고려가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